위스키 원샷 한다고 할 때 이 샷이라는 말 어디서 나온 건지 혹시 아세요?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가장 그럴듯한 게 19세기 서부 개척시대 카우보이들이 살룬이라고 부르던 그 술집 있잖아요. 거기 스윙도어를 쫙 밀치고 들어가서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갖고 있던 총알 샷 하나를 주고 위스키 한 잔으로 바꿔 먹은 데서 유래했다는 건데요. 이게 페북이나 이런 데 워낙 널리 퍼져 있어서 사실이라고 믿는 분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 가짜 뉴스, 가짜 정보라고 하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팩트체크 전문기관 스놉스에서 검증을 했는데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샷이란 단어는 이미 15세기 영국에서 펍이나 바에서 자기가 마신 술값이란 뜻으로 쓰였다는 거고요. 더구나 서부 개척시대 위스키 한 잔 값이 약 25센트였는데 이 정도면 총알 하나가 아니라 10개에 해당했다고 하거든요. 뭐 어쨌든 지금은 원샷이라고 하면 이런 샷잔으로 하나, 그러니까 약 30ml 혹은 45ml를 뜻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위스키는 원샷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20년째 술의 세계를 탐험하고 있는 주류 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위스키를 만들어낸 곳, 위스키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위스키계의 롤스로이스 맥켈란을 다룹니다. 김 PD, 혹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술 가격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차 한 대 값 정도? 아, 차 한 대 값. 먼저 레이 925라는 데킬라 회사에서 만든 레이 다이멘타라는 술이 있는데요. 한 병에 350만 달러, 39억 원이 넘거든요. 아니, 뭔 데킬라가 이렇게 비싸 하실 텐데 이 데킬라 병에 화이트 다이아몬드 4,100개가 박혀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빌리어네어 보드카라는 것도 있어요. 이름부터 억만장자죠. 병에 최고급 다이아몬드 3,000개가 박혀 있는데 가격이 375만 달러, 42억 원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비싼 술을 따지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죠. 술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값이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소개할 이 브랜드 위스키는 다릅니다. 다이아 하나도 안 박았는데 700ml 위스키 한 병이 145만 2천 파운드, 그러니까 23억 원에 팔렸어요. 잠깐 계산해 보니까 한 병에 23억이면 30ml 샷잔 하나에 9,840만 원 정도고요. 눈물 한두 방울 정도죠. 1ml가 328만 원쯤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럼 대체 어떤 위스키길래 한 방울에 300만 원이 넘어갈까요? 바로 싱글 몰트 위스키의 명가 더 맥켈란에서 1926년에 증류해서 60년간 숙성시킨 뒤 1986년에 병입한 파인앤레어 1926인데요. 이 파인앤레어 시리즈가 1990년대 빈티지까지 쭉 출시가 됐지만 특히 1926 빈티지는 딱 40병밖에 없어요. 60년 숙성하면서 나머지 원액이 다 증발해버렸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귀한 걸 다 똑같은 라벨로 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12병은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죠. 피터 블레이크가 라벨 작업을 했고요. 또 12병은 이탈리아 화가 발레리오 아다미가 라벨을 그렸고, 희한하게 2병은 라벨이 아예 없는데요. 그중 한 병을 아일랜드 아티스트 마이클 딜런이 붓으로 그림을 그려 넣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4병만 일반 파인앤레어 라벨로 출시가 됐는데요. 워낙 희귀한 데다가 60년이란 세월, 여기에 맥켈란의 명성까지 더해져서 정말 부르는 게 값입니다. 2018년 5월 홍콩 경매에 1926 빈티지 피터 블레이크 버전이 나왔는데 81만 6천 파운드, 13억에 거래가 됐고요. 같은 해 10월에는 발레리오 아다미 버전이 당시 환율로 12억 4천만 원에 팔렸다고 MBC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또 한 달 뒤엔 세상에 단 한 병뿐인 마이클 딜런 버전이 크리스티 경매에서 120만 파운드, 19억으로 기록 경신을 했는데, 바로 이듬해 소더비 경매에서 일반 파인앤레어 라벨의 1926 빈티지가 무려 23억 원에 팔려서 다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에르메스 같은 명품은 왜 비쌀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희소성이죠. 장인이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들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안 되고, 그래서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명품은 재고가 남아도 세일 같은 거 잘 안 하고 아예 태워서 없애버린다고 하죠. 그래야 희소 가치가 유지가 되니까요. 근데 사실 비싼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저번에 이승철 씨가 2천만 원 넘는 로마네 꽁띠를 들고 나와서 큰 화제가 됐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 로마네 꽁띠 왜 보르도 5대 샤또보다 더 비쌀까요? 품질도 품질이지만 우선 생산량이 1년에 많아야 6,000병 정도밖에 안 돼서 희소 가치가 높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맥켈란 한정판 위스키나 고숙성 제품이 딱 그래요. 원액 자체가 없어서 많이 내놓고 싶어도 내놓을 수가 없어서 희소성이 큰데요. 지난 2월이죠. 홍콩 보넴 경매에 나와서 우리 돈 1억 5천만 원에 팔린 맥켈란 라리코 50년, 이거 전 세계에 딱 400병밖에 없습니다.
또 재작년에 나온 맥켈란 52년, 그것도 전 세계에 250병만 풀렸거든요. 근데 아무리 희소 가치가 높다 해도 사람들이 별로 갖고 싶지 않다면 대체 누가 저 돈 주고 사겠습니까? 그래서 명품에는 희소성 말고도 또 다른 가치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2019년에 맥켈란 72년 숙성 제네시스 디켄터가 서울 옥션 경매에서 1억 5,500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이런 가격이 나온 건 전 세계에 600병, 한국에는 단 2병밖에 없다는 희소성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야, 저건 진짜로 내가 갖고 싶다라는 욕망을 품게 만들 다른 요소가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일단 술이 담긴 병, 디켄터 한번 보세요. 딱 봐도 아름답죠? 이거 디자인한 게 맥켈란 새 증류소를 설계한 세계적인 디자인 그룹 로저스 스터크 하버 파트너스였거든요. 이 디자인을 갖고 크리스탈 공예명가 라리크의 장인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든 건데요. 심지어 위스키를 포장한 케이스의 나무 하나까지도 대단합니다. 희귀종이라서 법적으로 벌목이 금지된 부빙가라는 아프리카 나무인데, 벌목을 못하니까 번개 맞고 쓰러진 걸 모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콜라보로 대박난 곡 정말 많죠. 저는 리아나가 피처링한 에미넴의 Love the Way You Lie가 떠오르는데요. 리아나는 정말 피처링만 했다 하면 대박을 쳐서 콜라보의 여왕으로 불리기까지 하죠.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맥켈란이 이 콜라보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봤지만 130년 역사를 가진 프랑스의 명품 크리스탈 회사 라리크하고도 콜라보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병 자체가 그냥 예술 작품입니다. 수집가 대상으로 내놓은 라리크 컬렉션만 해도요, 이게 6병 한 세트인데 소더비에서 66만 5천 파운드, 우리 돈 10억 6천만 원에 팔렸거든요. 또 톱 아티스트들과도 콜라보를 정말 줄기차게 하는데요. M 디켄터 시리즈는 세계적인 아트 디렉터 파비앙 바롱이 직접 디자인해서 화제가 됐죠. 작년에 내놓은 레드 컬렉션도요, 40년부터 78년 숙성까지 총 6병이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2세트는 스페인의 유명 일러스트레이터죠, 하비 아즈나레즈가 라벨을 그렸어요. 이게 소더비 경매에서 11억 원을 찍기도 했는데요. 또 앞서 본 파인앤레어 1916 빈티지에 참여했던 팝 아티스트 피터 블레이크 있잖아요. 이분이 비틀즈의 서전 페퍼 앨범하고 오아시스 앨범도 디자인한 영국 팝 아트의 대부인데요. 이 피터 블레이크가 라벨 디자인한 맥켈란 한정판 제품이 최근에 또 나왔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표지 사진으로 유명한 거장 스티브 맥커리하고도 여러 번 콜라보를 했고요. 한정판 중에 그나마 우리가 좀 구경이라도 해본 에디션 시리즈도요, 에디션 넘버 2는 세계 최고 레스토랑으로 선정됐던 엘 세예르 데칸 로카와 협업을 했고, 에디션 넘버 3는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코라고 불리는 조향사 로자 도브랑 콜라보해서 만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의 최고 스타와 콜라보를 해서 화제도 뿌리고 맥켈란의 명성도 더 높여온 겁니다. 영화 007 스카이폴 보셨나요? 거기 맥켈란 1962 빈티지가 나오는데요. 악당이 제임스 본드한테 마시게 하고 인질 머리 위에도 한 잔 올려놓고 총으로 맞히라고 하고 뭐 그런 장면 나오죠. 영화 개봉 이후에 다니엘 크레이그가 사인한 맥켈란 1962 빈티지가 실제로 자선 경매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또 영화 전우치에서도 강동원 씨가 맥켈란 병나발 부는 장면 아주 유명하잖아요. 아무튼 명품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영화에도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디자인을 하고 장인이 병을 만들고 영화에 자주 등장한다고 해도 위스키 자체가 별로라면 맥켈란이 지금의 명성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본질적 가치는 결국 위스키 품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위스키 풍미, 맛과 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대체 뭘까요? 뭐 재료가 좋아야 한다, 발효를 잘해야 한다, 증류를 제대로 해야 한다. 실제로 이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요, 이 중에 가장 결정적인 건 오크통 숙성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증류소 돌아다니면서 매번 물어봤는데 대답이 다 똑같더라고요. 위스키 풍미의 최소 절반 이상이 오크통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스코틀랜드 위스키는 일반적으로 숙성 기간도 매우 길고, 특히 다른 술을 이미 담았던 재사용 오크통을 쓰기 때문에 오크통의 중요성이 훨씬 더 큽니다. 맥켈란 같은 경우도 자기네 위스키 풍미의 80% 이상이 오크통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 맥켈란이 맛있다는 평가를 받고 지금처럼 성공한 비결,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딱 하나만 고르라면 바로 오크통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위스키 오크통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저는 미국에서 오크통 만드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이거 실제로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접착제, 못 이런 거 하나도 안 쓰는데도 정말 물 한 방울 안 새게 만들어내거든요. 특히 맥켈란 위스키 숙성하는 오크통은요, 스페인에서 만드는데요.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하죠. 도수 높인 와인 중에 쉐리라고 있잖아요. 이 쉐리의 고향인 스페인 헤레스에서 오크통을 만들어서 가져오는데요. 왜 하필 쉐리 와인 만드는 곳에서 오크통을 가져올까요? 위스키 좋아하는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맥켈란 하면 쉐리오크, 쉐리오크 하면 맥켈란이잖아요. 물론 요즘엔 버번 오크통도 섞어서 쓴다고 하지만 전통적으로 쉐리 와인 담았던 오크통으로 특유의 향과 맛을 이끌어내는데요. 외신 보도를 보니까요, 쉐리의 본산인 헤레스에 있는 오크통 제작업체 쿠퍼리지 3곳과 계약을 해서 스페인과 미국에서 벌목한 참나무로 오크통을 만든다고 하는데 시간과 정성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먼저 참나무를 1년간 말린 뒤에 스테이브, 즉 널빤지로 잘라서 1년 이상을 또 건조시키고요. 그 다음에 철제 링에 끼워서 둥글게 세워놓고 안쪽에 불을 확 지피는데요. 이걸 흔히 토스팅, 굽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야 나무끼리 단단히 붙을 뿐더러 이 과정에서 나무의 여러 성분이 빠져나와서 술의 풍미가 배어들 수 있거든요. 아무튼 오크통을 완성하고 나면 쉐리 와인 생산업자한테 보내서 통상 18개월 동안 쉐리를 담았다가 다시 이 통을 스코틀랜드로 가져와서 위스키를 넣고 숙성을 시키는 건데요. 맥켈란 숙성고에 가면 조용히 해주세요. 위스키가 자고 있거든요. 라는 유명한 편말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오크통에서 잠을 푹 자고 깨어나면 풍부한 향과 맛을 지닌 위스키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특히 중요한 건 블렌디드는 물론이고 대다수 싱글몰트 증류소가 캐러멜 색소를 인위적으로 집어넣어서 위스키 색깔을 완성하는 데 비해서요, 맥켈란은 오로지 오크통 숙성을 통해서만 빛깔을 만든다고 하죠. 그만큼 맥켈란 풍미의 핵심은 쉐리 오크통, 쉐리 캐스크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기거리가 많다 보니까 맥켈란 역사를 설명 못했는데요. 병을 보면 1824년이라고 창업연도 박혀있죠. 거의 200년 됐다는 건데요. 사실 이보다 훨씬 전부터 위스키를 만들어 왔다고 해요. 맥켈란 병의 로고처럼 그려진 집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맥켈란의 심장, 정신적 고향이라고 하는 이스터 엘키스 하우스인데요. 이 건물만 해도 1700년에 지었다고 해요. 또 주변 풍경을 보면요, 여기는 딱 증류소 부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넓은 보리밭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근처에 강이 흐르잖아요. 바로 이 스페이강을 중심으로 위스키 역사가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천혜의 조건에서 농사 짓고 남은 보리로 농장에서 밀주 위스키를 만들다가 1824년에 알렉산더 리드라는 분이 더 글렌리벳에 이어 두 번째로 제조 면허를 받아서 합법적인 위스키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주인이 계속 바뀌면서 규모도 점점 커졌는데요. 특히 1980년대 이후에 싱글몰트 시장이 살아나면서 정말 눈부시게 성장을 했고요. 최근 20년 동안에도 너무 위스키가 잘 팔려서 원액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2018년에 새 증류소까지 지었는데 설계하고 짓는데 꼬박 6년 걸렸다고 하고요. 건축비만 2천억 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도 증류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인터뷰에서 아니 맥켈란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앞으로 7천억 더 쓸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생산량 30% 늘리려고 증류기도 36개로 확충했는데 이것도 정말 장관이고요. 희귀 제품 포함해서 952병을 전시한 라이브러리, 와 기가 막힙니다. 또 새 증류소 오픈하면서 화려한 레이저 쇼도 펼쳤는데 무엇보다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션 매핑 있잖아요. 이스터 엘키스 하우스 벽에 입체 영상을 구현했는데 와 이거 압도적이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것만 봐도 맥켈란은 클래스, 급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맥켈란 참 지겹게 마셨는데요. 지금은 뭐 18년 넘어가는 거 구하기도 힘들고 있어도 비싸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타임머신 타고 한 10년 전으로 가서 맥켈란이나 왕창 사오면 어떨까 이런 실없는 생각까지 한 적도 있는데요. 근데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세상에 나쁜 위스키란 없다. 좋은 위스키와 더 좋은 위스키가 있을 뿐이다. 뭐 꼭 비싼 위스키 아니면 어떻습니까? 벌써 날도 더운데요. 집에 있는 위스키 꺼내서 하이볼 한 잔 시원하게 드시면 어떨까요?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도 위스키 하이볼 한 잔 마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내주네 진짜.
혹시 그런 분 만나본 적 있으세요? 회사에서는 일을 잘해서 계속 승진만 하다가 독립해서 나가더니 손대는 사업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사람이요. 근데 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한 10년 정도 잘 나가면 그 뒤에는 슬럼프도 좀 찾아오고 고꾸라지기도 하고 그러던데, 아주 가끔은 20년, 30년, 40년 넘게 계속 잘 나가는 특출한 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아니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나 싶으실 텐데, 경쟁이 치열한 스카치 업계에도 바로 이런 신화적인 인물이 있어요. 올해로 위스키 만들기 시작한 지 51년인데 이 긴 세월 동안 이분은 거의 성공만 해왔어요. 물론 돈도 어마어마하게 버셨고요. 자, 그렇다면 스카치 업계 대박 성공 신화를 쓴 이 사람 대체 누구일까요?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시즌2로 다시 돌아온 주류 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쳤다 하면 홈런, 빗 맞아도 안타라는 스카치 업계 황금의 손 빌리 워커가 만드는 글렌 알라키의 세계 탐험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게스트 한 분 모시고 글렌 알라키 테이스팅도 하려고 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CPD, 네. 글렌 알라키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 저 위스키 잘 모를 때에도 마트 가면 자주 보였던 로고가 그냥 안락이었고, 잘 모르는 친구들도 이 얘기는, 이 블랙라이트 얘기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이 핫하더라고 이게. 맞아요. 제가 위스키 즐기기 시작한 게 25년이 넘었는데요. 저는 글렌 알라키 같은 사례는 정말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갑자기 빵 떠버린 위스키가 또 있을까 싶거든요. 요즘은 좀 덜한 것 같기는 한데, 새 제품 나온다는 말만 돌아도 게시판부터 들썩거리고 오픈런까지 벌어져서 야, 이게 뭐지 싶었거든요. 뭐 맥켈란이나 발베니처럼 역사도 좀 되고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야 그렇다 쳐도 솔직히 글렌 알라키? 이거 이름 들어본 지 4, 5년밖에 안 됐는데 참 신기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글렌 알라키를 순식간에 히트시킨 인물은 누구냐? 바로 앞서서 얘기한 스카치 업계 황금의 손 빌리 워커입니다. 뭐 위스키 좀 즐기는 분이라면 이분 스토리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태어난 고향부터 특별하죠. 지금은 병입시설만 남아있지만 한때 발렌타인 위스키 심장이었던 덤바턴 증류소가 있던 스코틀랜드 덤바턴에서 태어났는데, 예전에 제가 발렌타인 숙성고를 거위가 지켰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 숙성고가 바로 여기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발렌타인으로 유명한 덤바턴에서 태어난 빌리 워커, 글래스고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한 뒤에 1972년에 고향에 있는 발렌타인 회사에 입사했는데, 이때부터 성공 가도를 질주합니다. 발렌타인에서 4년 만에 위스키 공정 다 마스터하더니 이후엔 지금 발블레어나 올드 풀튼이 갖고 있는 인버하우스라는 회사로 이적을 해서 마스터 블렌더 6년 했고요. 그 뒤에는 지금 딘스톤이나 분하벤 갖고 있는 번 스튜어트에 스카우트 돼서 이사로 승진해요. 그러니까 이거 일반 회사원으로 치면요, 입사해서 몇 년 만에 팀장 달고 회사 옮겨서 바로 국장 정도 하다가 또 이직을 해서 임원이 되신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분 실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는 월급 받는 직장 생활도 좀 지겨워지셨는지 자기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나가던 직장인들 사표 쓰고 나가서 쪽박 차는 경우도 허다한데 이분은 독립해서 더 대박이 났어요. 남아공 투자자들을 끌어모아서 2004년 벤리악 증류소를 시작으로 글렌 드로낙과 글렌 글라사까지 인수해서 운영을 했는데, 결과가 어땠는지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빌리 워커가 손대면서 벤리악하고 글렌 드로낙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잖아요. 가치가 치솟으면서 2016년에는 넘버원 아메리칸 위스키 잭 다니엘스를 갖고 있는 브라운 포맨이 이 세계 증류소를 인수했는데, 이때 인수 대금만 2억 8,500만 파운드, 우리 돈 약 4,500억 원이었습니다. 신PD, 꿈 같은 얘기인데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수백 수천억 원이 나한테 생겼다, 뭐 하고 싶어요? 생각만 해도 행복한데 일단 저는 집을 사고 정말 좋은 차를 한 대 사고 비행기 티켓을 끊을 것 같아요. 퍼스트 클래스. 네. 꿈 같은 얘기네 정말. 네, 뭐 투자자들하고 돈을 어떻게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빌리 워커도 엄청난 돈을 챙긴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룰 것 다 이뤘고 이렇게 떼돈까지 벌었으니까 이제 은퇴할 일만 남은 거 아니냐라는 게 대중의 예상이었어요. 명예도 얻을 만큼 얻었겠다, 돈도 많겠다, 휴양지에 으리으리한 집 한 채 짓고 여생 편하게 보내면 되니까요. 자, 그런데 빌리 워커는 이런 예상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위스키 마니아들조차 이름을 잘 들어보지 못한
말 그대로 무명 증류소 하나를 인수해서 나이 70에 다시 현역 장인으로 복귀했는데요. 바로 그 무명 증류소가 글렌 알라키였어요. 사실 글렌 알라키 역사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창업 연도는 1967년인데요. 당시 영국에서 좀 잘 나갔던 블렌디드 위스키 중에 맥킨리라는 게 있었는데 이 맥킨리 원액을 만들던 곳이거든요. 이후 주인이 계속 바뀐 뒤에도 주로 블렌디드 원액을 생산했기 때문에 생소한 곳이었어요. 근데 2017년 10월에 빌리 워커가 여기를 인수하자마자 그때부터 빌리 워커가 샀어? 야 거기 어딘데? 이러면서 이름이 알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렌 알라키는 스카치 업계 셀럽 빌리 워커 때문에 화려하게 부활하게 된 겁니다. 스코틀랜드 스페이스사이드에 있는 글렌 알라키 증류소 제가 가보니까 경치가 환상적이더라고요. 구름으로 둘러싸인 아주 한적한 곳에 있는데 증류소 바로 옆에서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 증류소에도 연못이 있는데요. 제가 발베니 영상 때 이미 설명해 드렸죠. 뜨거워진 물을 식히는 냉각 연못, 쿨링 펀드인데요. 이런 냉각 연못은 사시사철 물이 따뜻해서 항상 오리들이 헤엄치고 있어요. 글렌 알라키 연못에 사는 오리는 빌리더, 그러니까 빌리 워커의 오리라고 부르는데요. 연못이 상당히 넓어서 여기서 사진 찍으면요 딱 인스타그램용이더라고요. 아무튼 이 연못을 가득 채운 냉각소를 비롯해서 위스키 만들 때 쓰는 모든 물은 증류소에서 2마일 떨어진 벤리니스 산에서 흘러오는데 이 산에 화강암이 많아서 여기서 흘러오는 물도 미네랄 성분이 적고 부드럽기 때문에 위스키 제조에 더할 나위 없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바위에서 솟아난 물을 쓰기 때문에 증류소 이름도 바위 계곡, The Valley of the Rocks라는 뜻의 글렌 알라키로 지었다고 합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글렌 알라키 위스키 몇 가지 직접 맛보면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저 혼자 테이스팅하면 너무 심심하니까 한 분 모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위스키 테이스팅으로는 뭐 최정상급이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주라기 월드 영상 촬영하는 팩토리바 박시영 대표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이야.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니까요. 팩토리바 손님들도 글렌 알라키 많이 주문하고 찾으시죠? 좋아들 하시고요. 빌리 워커가 인수할 때부터 난리가 났었죠 아마. 그러니까. 네, 계속 기다리시다가 나오면 찾으시고 지금도 코로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좀 핫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사실 그렇게 계속 핫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아니, 나는 사실 알라키가 좀 떴다가 왜 이렇게 오르면 이렇게 떨어지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가더라고. 아무래도 빌리 워커의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글렌 알라키는 빌리 워커입니다. 그냥. 자, 대표님. 첫 번째 글렌 알라키 오늘 뭡니까? 글렌 알라키 중에 밸런스가 가장 좋다는 15년입니다. 와. 알라키 15 이거는 제가 사실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증류소에 가봤잖아요. 근데 다른 증류소들은 위스키 투어 할 때 생산 설비 구경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위스키 테이스팅을 하거든요.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글렌 알라키는 반대예요. 처음에 위스키부터 줘요. 위스키부터 먹으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투어를 하거든요. 그러다 취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한 상태에서 투어하는 거죠. 내가 그걸 보고 나서 야, 글렌 알라키는 좀 뭘 다른 것부터 먼저 봐, 위스키부터 봐, 자신감 뿜뿜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때 처음 나왔던 위스키 이거였어요. 맛있는 것부터 드셨나요? 그러니까요. 이야. 빛깔도 예뻐. 이게 딱 보면. 첫 번째 테이스팅할 위스키 글렌 알라키 15인데요. 이거는 완전 그냥 쉐리 위스키죠. 기본적인 쉐리. 가장 기본적인 PX 플러스 올로로소 이거 두 가지니까 향부터 한번. 이야. 잠시 제가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뭔데? 글렌 알라키를 드실 때 가장 어울리는 안주를 찾아냈습니다. 추러스입니다. 추러스. 네, 우와. 알라키 플러스 추러스.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팩토리 사장님이 최적의 페어링 오늘 공개하셨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어울리시면 댓글로 칭찬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도 지금 처음 경험하는 조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코 디핑이나 그런 거 많이 찍어 드시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거 말고. 네, 일단 1호를 드실 때는 이 버터를 살짝 녹인 거에 설탕만 뿌려져 있는 기본 추러스를 기본적인 버터를 찍어서 드셔보시면 설레요 지금. 짠. 행복합니다 저.
아, 이 향부터 진짜. 역시 밸런스. 아, 진짜 잘 잡아. 네, 근데 신기하게 얘는 쉘인데 이상하게 바닐라 같은 향도 나요. 바닐라? 네, 버번 캐스크를 쓰지 않았는데도 아우, 그래서 밸런스가 좋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우, 진짜 달콤하면서 약간의 그 무게감도 조금 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이 추러스 살짝 찍어서. 버터 녹인 거. 이 정도면 됩니다. 네네, 됩니다.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요거 이렇게 먹고 나서 한번 더 해볼게요. 괜찮죠? 와, 아, 녹화 끊을까? 정말? 아니, 이걸 어떻게 발견을 했어요? 신대륙 발견에 버금가는 그 정도 급의 발견. 이야, 이거 진짜 맛있구나. 추러스하고 알라케를 매치하니까요. 말이 안 나오네. 와, 맛있다. 달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적당한 상호작용 때문에 그리고 글렌 알라케 15가 갖지 못한 맛을 그냥 네. 딱 터트려주는 거 강추드립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와, 녹화 끊을까? 정말? 와, 두 번째 글렌 알라케 뭡니까? 이번에 10CS고요. 드디어 나왔네요. 사실 글렌 알라키가 지금의 글렌 알라키가 된 오픈런 3대장 뭐 이런 소리 듣게 된 게 바로 이 제품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빌리 워커가 머리를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캐스크 스트렝스, 그러니까 물 안 타고 내놓겠다라는 발상, 10년짜리지만 CS로 내놓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성공이었고 이걸 다 배치로 내놓고 있잖아요. 네. 왠지 좀 더 한정판 느낌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케팅적으로도 상당히 성공을 했고 뭐 맛도 뭐 처음에 아주 훌륭했죠. 좋았죠. 이번에는 시나몬 파우더가 뿌려진 추러스. 아, 아까 15는 플레인 추러스하고 버터 찍어 먹는 게 최고의 궁합이고 요거 10CS 약간 조금 더 자극적인. 좀 더 시나몬 들어간 추러스. 아니 어쩌다가 오늘 지금 안주 특집이 됐어 지금. 아, 좋죠. 뭐. 이거 한번 먹어보죠. 자. 자. 야, 향이 정말. 역시 알싸하죠. 15하고는 참 확실히 다른. 일단 캐스크부터 다르니까. 쉐리 캐스크 플러스 와인 캐스크, 버진 오크 캐스크까지 지금 4가지 지금 딱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조금 뭔가 구조감, 탄닌감 그런 것도 좀 있고 스파이시한 느낌도 조금 더 강해졌고. 아 근데 우리가 안주를 안 먹어. 이번에는 시나몬. 잠깐만요. 한번 먹고 내가. 요게 지금 시나몬. 또 다르죠. 천국을 몇 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놀이공원에서 드시는 건데 그럼 GS의 그 떫은 걸 정말 많이 상쇄시켜줘요. 잡을 건 잡아주고 올릴 건 올려주는. 그리고 그 탄닌에 중화시켜주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입안에서 이 약간 그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뒤에 남는 피니시조차도 좀 길게 맞다. 더 길게 해주는. 추러스를 먹으니까 피니쉬가 완전히 달라지네. 대단합니다. 아 오늘 너무 좋습니다. 와 녹화 끊을까? 정말? 와. 자 마지막으로 아주 귀한 거. 여기서 귀하다는 거는 이제 좀 비싸다는 건데. 21년 배치 3번입니다. 알라키 21년 배치 3번. 이야 이거 상당히 비싼 건데. 도수는 51.5도. 아 51.5%. 빌리 워커는 46도 이하로는 안 만들어요. 자기 원칙이야 이게. 페드로 히메네즈 캐스크 펀천 사이즈로 3개만 섞은 그래서 2,400병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알이 뭐 진짜 와. 아, 근데 21년은 안주가 없네. 이거는 그냥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얘는 물만 있으면 맞다. 굳이 안주가 필요 없습니다. 빨리 먹어볼게요. 이야. 아우, 뭔지 알겠네.
장난 아니죠. 머리에 띵 하는 거 있지? 띵 하는 거. 아, 21년. 이야, 이런 맛이구나. PX로만 가다 보니까 그 올로로스의 그 날카로운 게 좀 사라지면서 너무 부드러워지죠. 부드럽고 약간 단맛은 좀 있고. 네네. 도수가 잘 안 느껴질 정도로. 51.5도라고 안 느껴질 정도로 균형도 잘 잡혀 있고. 어우, 이거는 그냥 꿀떡꿀떡 넘어갈 것 같은데. 되게 부드러운 너티한 에스프레소에 흑설탕 에스프레소. 하나 딱 넣어가지고 먹은 느낌? 표현 정말 기가 막히네요. 아, 이런 거 먹고 있으면 세상의 근심 걱정이 다 날아가는 기분이야. 위스키가 있어서 즐거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라기 월드죠. 아, 오늘 좀 행복하네요, 진짜. 이렇게. 아, 가도 됩니까? 이거 맛있었을 거예요. 진짜 네, 알았어. 뻥 아니고. 알았어. 진작 좀 내주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알았어. 빨리 방송. 배치 3이라고요. 이런 게 재밌겠다. 진짜. 배치 3. 주라기 월드 댓글에 가끔 그런 댓글이 올라와요. 위스키 초보자인데 뭐 블로그나 뭐 이런 데서 다른 사람들이 올린 막 후기를 보고 자기도 그 맛을 느껴보려 하는데 도저히 안 느껴진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입맛이 꽝인 거냐 고민들을 하신 분이 계시던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테이스팅 달인이시니까 박 대표님은 도대체 어떻게 테이스팅을 하시고 테이스팅할 때 좀 신경 쓰는 부분이 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돌린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맡아요, 향을. 밖으로. 스월링해서 그러면 조금 더 많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이 거리도 한번 계속 좀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서. 아니면 그냥 스월링 하시고 잔을 옮겨 두셔도 돼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더 향을 풍성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CS 제품을 드실 때는 너무 자극적이다 보니까 잘 안 느껴지시거나 향이 잘 안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들 아시겠지만 물을 한두 방울 한두 방울 정도. 넣으셔서 드시면 훨씬 향이 열리죠. 빨리 부드럽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글렌알라키는 하이볼로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솔직히 아주 솔직히. 12년이나 15년을 사용하셔서 만들면 맛이 없진 않아요. 맛있어요. 단탄산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한 잔만 오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테이스팅 하셨던 15로 고급스러운 하이볼을 한 잔 하시는 게. 오, 오늘 이거 계획이 없던 건데. 아, 오늘 좀 행복하네요, 진짜. 이렇게 너무 좋은 술을 또 꺼내주셔갖고. 자, 이렇게 오늘은 글렌알라키의 세계 박시영 대표님과 함께 탐험을 해봤는데요. 마치기 전에 오늘 추천곡은요, 제가 요즘 완전히 빠져있는 곡인데, 사실 이 밴드도 음악이 정말 좋은데 많이 안 알려져 있더라고요. 퍼플 웨일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신스팝도 하고 뭐 시티팝도 하고 이거저거 다양하게 하던데, 저는 그 중에서도 퍼플 웨일의 마음은 왜 움직이는 걸까? 라는 노래가 있는데, 대표님 이거 못 들어보셨죠? 네, 못 들어봤어요. 제가 너무 좋아서 최근에 일주일 동안 이 노래만 정말 몇백 번 무한 반복으로 들었거든요. 약간 몽환적이고 그 슈게이징 장르 좋아하시잖아요. 이 슈게이징 음악 좋아하시면 틀림없이 마음에 드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글렌알라키나 이번에 증류소 다녀온 얘기들 제가 영상으로 다 전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개인 인스타 계정에다가 이런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 정리해서 지금 올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그럼 저는 박시영 대표님께서 아주 자신있게 만들어주신 글렌알라키 하이볼 한잔 하겠습니다. 야, 저는 사실 이 글렌알라키 하이볼 오늘 처음이거든요. 먹어볼게요. 오, 와, 이거 맛있네. 아, 알라키 하이볼이 되는구나. 와, 나는 그동안 알라키는 하이볼 맛없을 줄 알았는데, 근데 이거 맛있게 타줘서 그런 거 아닌가?
쉐리 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싱글몰트 중에서 쉐리 풍미 진한 걸 쉐리 밤, 쉐리 폭탄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이 쉐리 밤이라는 말 원래는 어떤 뜻이었을까요? 주류 전문 매체 바인페어에서 마침 이걸 기사로 달았는데 거기 보니까 처음에는 100% 쉐리 캐스크에서 숙성한 것만 쉐리 밤이라고 불렀는데 점점 의미가 넓어져서 요새는 쉐리 풍미가 충분히 느껴지면 그냥 쉐리 밤, 쉐리 폭탄으로 부르게 됐다는 건데요. 주로 미국에서 쓰는 말이라고 하거든요. 하기는 저도 스코틀랜드 전역을 돌아다녔지만 쉐리 밤이라는 말을 하는 분은 못 봤거든요. 어쨌든 쉐리 폭탄이라고 부르는 이런 위스키, 쉐리 와인을 담았다고 빼낸 오크통, 즉 쉐리 캐스크로 숙성을 하는데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크통에 있는 쉐리 와인 다 빼내면 텅 빈 통만 남게 되는데 어떻게 이 빈 통에 넣은 위스키에서는 이렇게 진한 쉐리 풍미가 나는 걸까요? 네, 쉐리 와인을 빼낸다고 해도 오크통 나무가 이미 빨아들여서 품고 있는 쉐리가 많아서인데요. 오크통 크기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대략 6리터에 달하는 쉐리 와인이 숨어 있다고 해요. 이렇게 나무가 품고 있던 쉐리 와인은 숙성하는 동안 서서히 빠져나와서 위스키의 진한 쉐리 풍미를 입히게 되는 겁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비트만큼이나 쉐리 위스키도 좋아하는 주류 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쉐리 폭탄, 쉐리 밤 하면 딱 떠오르는 위스키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에서 흔히 쉐리 3대장 가운데 하나로도 꼽히는 글렌드로낙의 세계를 탐험하려고 하는데요. 주라기 월드 애청자분이라면 너무 반가워하실 분이 게스트로 나와서 저랑 테이스팅 함께 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PD 혹시 비트파예요? 쉐리파예요? 저는 은은한 피트감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아주 은은하게. 그럼 비트파? 네. 네, 스카치 싱글몰트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요새는 쉐리파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비트 위스키는 호불호가 엇갈리지만 쉐리 위스키는 뭐 두루두루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인기 많은 쉐리 위스키라고 하면 맥켈란, 글렌파클라스, 글렌알라키 등등이 떠오르지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글렌드로낙입니다. 자, 그럼 글렌드로낙은 어떻게 해서 애호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쉐리 명가가 된 걸까요? 스코틀랜드 하일랜드 에버딘셔에 있는 글렌드로낙 증류소, 와,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이렇게 병에 박혀있듯이 거의 200년 전인 1826년 제임스 엘러다이스라는 분이 면허를 발급받고 합법적인 운영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식 라이선스까지 받고 운영한 지 10여 년 만에 큰 사건이 터지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신PD, 증류소에 가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게 아무래도 막 불과 관련된 맞다. 네, 무엇보다 흡연을 하면 안 돼요. 증류소에서는 불나면 저절로 꺼지기 전까지는 손 쓸 방법이 없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화재 감지기나 소화기조차 없던 옛날엔 화재가 참 많이 났는데 1837년 글렌드로낙에서도 갑자기 불이 나서 증류소가 홀라당 타버렸어요. 이 사건의 여파로 창업자 엘러다이스는 결국 파산하고 말았고 그 뒤에 글렌드로낙을 사들인 인물이 티니닉 증류소에서 위스키 만들던 월터 스콧이었는데 제가 증류소에 갔을 때 물어보니까 바로 이 월터 스콧이란 분이 쉐리 캐스크를 글렌드로낙 숙성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인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글렌드로낙의 쉐리 위스키 역사도 상당히 깊다는 건데요. 어쨌든 이후 1920년에는 아주 특이한 분이 글렌드로낙의 주인이 되는데 그게 글렌피딕 창업자 윌리엄 그랜트의 막내 아들 찰스 그랜트였어요. 아니 근데 자기 집안에 글렌피딕도 있고 발베니도 있는데 뭐하러 글렌드로낙을 인수했을까 싶죠? 자, 하지만 글렌피딕과 발베니는 형들이 이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서 막내는 따로 독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어쨌든 이 찰스 그랜트 이후에도 주인이 계속 바뀌었지만 글렌드로낙은 주로 블렌디드 위스키 제조에 필요한 원액을 생산했기 때문에 20세기까지는 이름이 별로 알려지진 않았어요. 자, 하지만 2008년 글렌드로낙은 새 주인을 만나면서 쉐리 명가로 화려하게 부활을 했는데 무명의 글렌드로낙을 톱 브랜드로 키워낸 이 인물 대체 누구였을까요? 황금의 손,
빌리 워커 기억하시죠? 쳤다 하면 홈런, 빗 맞아도 안타라는 얘기를 듣는 빌리 워커가 글렌 알라키에 앞서서 대히트시킨 브랜드가 바로 글렌 드로낙이었잖아요. 글렌 알라키 영상에서 전해드렸듯이 빌리 워커는 2004년 벤리악에 이어서 4년 뒤인 2008년에 글렌 드로낙을 사들였는데 빌리 워커가 손을 대자마자 인지도, 매출, 주식 상승하면서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대박을 터뜨린 뒤 빌리 워커는 지난 2016년 글렌 드로낙을 다른 두 개의 증류소와 묶어서 잭 다니엘스 갖고 있는 거대 주류 기업 브라운 포맨에 팔고 떠나버렸는데요. 이 소식에 당시 호사가들은 야, 빌리 워커가 없는 글렌 드로낙? 야, 이거 얼마 못 가겠는데? 라고 우려를 했지만 이건 기우에 불과했어요. 왜냐? 글렌 드로낙의 새 주인이 된 브라운 포맨도 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빌리 워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브라운 포맨이 내세운 인물, 과연 누구였느냐? 영국 BBC에서 스카치 위스키의 퍼스트 레이디다 라고 극찬을 한 레이첼 벨이었어요. 위스키 애호가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한국에서는 레이첼 누님으로 불리는 스카치 업계를 대표하는 여성 마스터 블렌더인데요. 올해로 34년 된 이분의 위스키 경력, 와, 정말 화려합니다. 여성 마스터 블렌더로는 최초로 에든버러 대학 명예 박사학위 받았고요. 2018년에는 위스키 명예의 전당에까지 이름을 올렸거든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마침 태어난 고향도 글렌 드로낙 증류소가 있는 하일랜드 에버딘셔였고요. 달모의 리차드 패터슨처럼 아주 어릴 때부터 위스키를 접했다고 하는데 BBC 기사에 따르면 8살 무렵에 목감기에 걸렸는데 그때 할머니가 몰트 위스키를 넣은 핫토디 칵테일을 만들어줬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서 그 뒤로 틈만 나면 꾀병을 부려 싱글 몰트 핫토디를 마셨다고 해요. 이렇게 위스키와 함께 자란 레이첼 벨이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한 뒤에 1992년부터 스카치 위스키 연구소에서 일했는데요. 이때 레이첼 벨이를 가르친 스승이 누구였냐면 카발란 편에서 소개해드린 위스키계의 아인슈타인 짐스완 박사였어요. 이렇게 세계 최고 전문가한테 3년간 특훈을 받은 레이첼 벨이는 이후 글렌모렌지 회사에 입사했는데 실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2003년부터 마스터 블렌더로 승격해서 여러 혁신적인 위스키를 탄생시켰어요. 천재 빌 럼스덴과 함께 만든 글렌모렌지 시그넷을 비롯해서 BTS 슈가가 좋아한다는 아드백 코리 브레칸 같은 게 레이첼 벨이의 대표작인데요. 승승장구하던 레이첼 벨이는 2011년 보모로 둥지를 옮겼다가 2017년에 드디어 브라운 포맨으로 이적해서 빌리 워커가 남기고 한 오크통을 일일이 뒤져가며 글렌 드로낙 위스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니카 위스키 특집 영상에서 석탄 떼서 증류기 돌리는 요이치 증류소 모습 보여드렸죠? 이렇게 하면 보다 묵직한 스피릿을 뽑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스코틀랜드에서는 더 이상 이런 석탄 직접 가열은 하지 않아요. 비용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환경 규제가 심해서 거의 모든 증류소가 증류기 안에 뜨거운 증기를 흘려보내는 간접 가열로 바꿨고요. 글렌파 클래스처럼 직접 가열을 하는 것도 연료는 LPG를 쓰거든요. 자, 그런데 전통적인 석탄 직접 가열을 스코틀랜드에서 맨 마지막까지 고수했던 곳이 글렌 드로낙이에요. 정확히는 2005년 9월까지 석탄으로 증류기를 돌렸는데요. 그래서 글렌 드로낙 12년을 기준으로 하면요, 2017년까지 시장에 출시된 제품은 석탄 직접 가열로 만든 거고요. 그 이후에 나온 건 간접 가열로 생산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나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빌리 워커가 증류소 인수한 2008년 이후 글렌 드로낙은 한동안 라벨에 적힌 연수보다 훨씬 더 숙성된 위스키를 병입해서 제품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게 뭐 품질을 올리려고 일부러 그랬던 게 아니라 이 증류소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가동을 멈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0년에 12년 제품 출시하려면 그로부터 12년 전인 1998년에 증류해서 오크통에 집어넣어둔 위스키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1998년에는 증류소가 문을 닫았던 시기라서 단 한 방울도 없었던 거예요. 이런 이유로 글렌 드로낙이 2010년에 시장에 내놓은 12년 제품은 증류소 가동 중단 이전인 1995년에 생산한 걸 병에 담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따져보면 2010년 출시된 12년은 라벨에는 12년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15년 숙성 위스키였던 거예요. 간혹 글렌 드로낙은 부형, 신형 사이에 차이가 꽤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PD, 위스키 공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이거 너무 쉽다.
오크톤 숙성. 아, 맞습니다. 네, 이 얘기 정말 여러 번 했는데 숙성이 풍미의 최소 절반, 많게는 7, 80%까지 좌우한다고 했잖아요. 더구나 쉐리 위스키는 쉐리 풍미를 진하게 이끌어내야 해서 오크통의 중요성 더없이 큰데요. 쉐리 명가 글렌드로낙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오크통 숙성이에요. 제가 증류소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오크통 가운데 80%가 쉐리 캐스크고 버번 캐스크 등 나머지는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특히 같은 쉐리 캐스크라고 해도 어떤 나무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매우 큰데 글렌드로낙은 미국산 참나무 아메리칸 오크로 만든 쉐리 캐스크는 아예 쓰지 않고 스페인산 참나무로 만든 스페니쉬 오크 캐스크만 고집하고 있는데요. 증류소 직원이 저한테 글렌드로낙이 비싼 캐스크 쓸 수 있는 건 그만큼 브라운 포맨이 잭 다니엘스를 많이 팔아서 돈을 우리가 아주 많이 벌기 때문이다 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글렌드로낙 독특한 증류기로도 유명한데요. 모양이 꼭 색소폰 닮은 것 같죠? 그래서 증류소에서는 이걸 색소폰 증류기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특이한 형태의 증류기에서 뽑아낸 스피릿이 스페니쉬 오크 쉐리 캐스크와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깊고 묵직한 느낌의 위스키로 완성된다고 증류소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이제부터 테이스팅 해보려고 하는데 주라기 월드 단골 게스트쇼 팩토리바 박시영 대표님 다시 한번 모셨는데 제가 글렌드로낙을 워낙 좋아해서 주라기 월드 촬영 장소인 이 팩토리바에서 먹은 것만 해도 양동이 몇 개는 될 거예요 진짜. 팩토리가 이사를 하면서 팩토리 정으로 바뀌었잖아요. 박 대표님 느끼시기에 글렌드로낙의 인기 어느 정도예요? 글렌드로낙은 워낙 호불호가 별로 없죠. 그렇죠. 여전히 많이 찾고 계시고요. 다만 구하기가 어려워서 참. 그게 힘든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위스키 뭡니까? 글렌드로낙 15년입니다. 글렌드로낙의 정체성을 잘 드러낸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리바이벌이라는 이름이죠, 원래는. 네, 리바이벌. 맞습니다. 재고 상황에 따라 중단됐다 다시 나왔다 이 일이 반복이 돼서 15년 제품에 아예 그냥 우리는 부활했다. 리바이벌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캐스크는 옛날에는 100% 올로로소라고 돼 있었는데 이제는 PX 올로로소 섞어 쓰고 있죠. 일단 먹어보죠, 뭐. 이번에도 페어링이 페어링이 있습니다. 오, 뭡니까? 맛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페어링한 안주는 포도입니다. 아, 그냥 포도가 아닌데? 네네, 이거는 얼렸구나. 얼린 포도입니다. 씨 없는 포도를 얼려서 아, 얼린 포도와 글렌드로낙 15가 네네. 이야. 이마트 같은 데 가시면 페루산이나 칠레산이 들어가 있어요. 위스키에도 탄닌이 있잖아요. 이거 특이하다. 네, 그러니까- 탄닌과 탄닌으로 대하는 거죠. 위스키를 살아있네요. 오, 요거하고 막 안에서 터지죠. 피니시까지 팡팡 터지잖아요. 드시다 보면. 아, 얼리니까 오히려 괜찮네. 네네. 와, 이로 자체가 커피나 뭐 다크 초콜릿 뭐 이런 풍미들이 좀 있잖아요. 약간 스파이시한 면도 있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딱 넣으니까 그냥 확 올라가. 오히려 더 단맛도 조금 더 증가가 됩니다. 숙성 연수를 한 2년 올려줍니다 지금. 이런 포도 얼린 안주들이 의외로 위스키랑 잘 어울립니다. 신대륙 발견이네 이것도. 여름에는 특히 좋겠다. 네. 시원해가지고. 다음 테이스팅 하기 전에 네. 박 대표님이 느끼기에 글렌드로낙은 구형 신형 얘기 많이 나서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것 같아요. 다른 위스키도 마찬가지지만 드로낙도 역시 차이가 나긴 합니다. 비교를 하자면 빌리워커 버전은 조금 더 묵직하고 우디하고 찐득하고 색상도 조금 더 진하고 진한. 얼마 전에 메이첼 버전을 먹어봤는데 좀 섬세하고 가볍고 에어링이 충분히 된 느낌이었어요. 15년에 이어서 두 번째 위스키 18년 엘러다이스는 자기 창업자 이름을 내세운 제품인 거예요. 요거는 완전히 이제 올로로소 올로로소만 만수. 향부터 한번 좀. 오크향 같은 게 많죠. 이거보다. 올로로소 쉐리의 텍스트 교과서네 진짜. 오. 색상도 보시면 조금 더 진해지고요. 좀 더 진한 것 네네. 훨씬 너티 향도 강해지고 베리 향도 강해지고 1호가 밸런스 위주였다면 18은 이제 개성 있는 네. 향도 향이지만 피니쉬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네 훨씬 길어지죠. 자, 요거는 어떤 아주랑 먹어야 됩니까? 18년은. 호두 전과입니다. 이 호두랑 아몬드를 저희는 메이플 시럽에 구웠고요.
빨리 먹으면 안 돼. 아, 드세요. 먹어보고 한 4번 깨물고. 이 기본적인 올로로 쉐리의 그 너티한 풍미 쫙 올려주고 단맛이 있기 때문에 또 그냥 입에서 완전 춤을 추고요. 그러면서 피니쉬가 정말 길어져요. 와, 따마. 이거 세다. 이거 한 번만 더. 네, 호두랑 한번 드셔보세요. 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안에서 터지죠, 뭐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호두 아몬드 전과에 메이플 시럽이 결합된 거 네. 강추드립니다. 웨이플을 따로 그냥 끼얹으셔도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어 레인지 중에는 가장 고숙성 21년 팔러먼트가 의회, 국회란 뜻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왜 제일 고숙성에다가 팔러먼트라는 이름 붙였을까 증류소 가서 알았어요. 거기 물어봤더니 팔러먼트가 영국에서는 까마귀 떼라는 뜻도 있대요. 네네. 까마귀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네.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 모여갖고 정쟁하는 모습하고 비슷하대. 그래서 글렌드로낙 증류소 가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까마귀 떼가 200년, 300년 전부터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네 증류소에 항상 머물고 있는 까마귀 떼라는 이름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신기하네요. 그걸 또 이름으로 붙이는 게. 역시 PX하고 올로로스 같이 쓴 거죠. 특별히 워커 버전. 아유, 아, 아시겠지만 좋은 위스키는 굳이 안주가 없어도 된다. 안주가 없어요. 네. 필요 없습니다. 빌리 워커 버전. 항에서 압도하고 저는 드로낙 오피셜 지프 중에 밸런스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해요. 좀 달아요. 일단 향부터 좀 달라는 느낌이 확 드네, 이게. 맞습니다. 글렌드로낙 딱 얘기할 때 특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베리류인데 그 베리 중에서도 블랙베리 아니면 블루베리예요. 그러면서 되게 스파이시한 스파이시한 매력이 있네. 18이 약간 다크 초콜릿 느낌이었다면 얘는 약간 밀크 초콜릿이나 화이트 초콜릿 쪽의 느낌? 21년이 약간 18년하고는 좀 결이 확 다른 것 같아요. 보통 12랑 18이랑 먹고요. 15랑 15랑 21이랑 이렇게 연계성이 있어서 우디하고 약간 카카오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12랑 18을 드시고 스파이시하고 오일리하고 그러니까 너티하고 그런 걸 더 좋아하시면 15랑 21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후향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먹고 나서 이제 피니쉬를 느끼면서 사실은 그게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위스키가. 오, 이거는 굉장히 고급스럽니다.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오늘은 쉐리 병가 글렌드로낙을 탐험해 봤는데 박 대표님 네. 오랜만에 나오셔서 어떠셨습니까? 저는 행복하죠, 항상. 맛있는 것도 같이 마시고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얘기하니까 좋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는 팩토리 정의 박시영 대표님과 마지막 한 잔만 더 하면서 인사드릴까 하는데 글렌드로낙 증류소에 직접 가서 바이알에 이만큼 담아온 위스키가 있어서 그거를 오늘은 박 대표님께 따라드리고요. 이게 1992년 빈티지의 포트 캐스크입니다. 27년 숙성. 달큰하겠네요. 아유, 포트 중에서도 루비. 네네. 감사히 잘 마시겠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얘는 글렌드로낙 1990 빈티지고요. 이야, 23년이고요. 23년. PX. PX. 오, 네네. 이것도 진하겠다. 네네. 감사히 먹겠습니다. 네네. 아, 오늘 훈훈하다.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달아. 맛있어. 역시. 만만치 않아요. 근데 되게 되게 와, 부드러워요. 너무 만만치하게 맛있어요. 네. 와, 진짜 무슨 솜사탕이 그냥 절여져 있는 거예요. 작년 5월 15일 일요일이었죠. 위스키 천국인 스코틀랜드 스페이사이드의 유명 증류소에 도둑이 들었는데요. 정확히 새벽 2시 45분에 침입해 방문자 센터 전시장 유리를 깨부수고 위스키 20병을 훔쳐서 달아났거든요. CCTV 확인해 보니까 위스키 훔쳐서 도망치기까지 걸린 시간이 딱 4분. 이 짧은 시간에 가장 비싸고 희귀한 것만 쏙쏙 골라서 가져갔거든요. 증류소에서 밝힌 공식 피해 금액은 10만 파운드, 우리 돈 약 1억 5천만 원
원에 달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도둑이 침입한 이 유명 증류소 어디이고 훔쳐간 스카치 위스키는 얼마나 귀한 것이었을까요?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제가 스코틀랜드 돌아다니면서 너무나 인상 깊었던 증류소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정말 여기는 모든 게 하나하나 다 특이한 곳이거든요. 자, 오늘은 특별하게 고집스럽고 특별하게 자부심이 강한 쉐리 위스키의 명가 글렌파클라스의 세계를 탐험합니다. 앞서 도둑 얘기했는데요. 사건 벌어진 지 1년 지났지만 아직 잡았다는 소식 못 들었거든요. 사실 위스키 도둑 잡는 거 이거 아주 힘듭니다. 훔친 위스키를 암시장 같은 곳에 내다 팔아야 추적이 가능한데 집에 계속 놔두고만 있으면 행방을 쫓기가 어렵거든요. 아무튼 그럼 이날 도둑이 훔쳐간 위스키 뭐였을까요? 한 병은 지금 2~3천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 글렌파클라스 60년이었고요. 나머지 19병은 글렌파클라스의 명작 시리즈죠. 글렌파클라스 패밀리 캐스크였어요. 자, 그럼 여기서 김 PD 연생이라 그랬어요. 94년생. 1994년생. 아유, 만약에 생일날 누군가가 1994년에 증류해서 숙성에 들어갔다가 이제 병입한 위스키를 선물로 딱 주면 기분이 어떨 겁니까? 바로 그랜절 데이입니다. 정말 기분 좋겠죠. 네,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해에 증류돼 숙성에 들어갔다가 꺼내서 병입한 위스키를 국내 위스키 애호가들이 생년 빈티지, 줄여서 생빈이라고 부르던데요. 태어난 해가 아니더라도 뭐 결혼한 해라던가 자녀가 태어난 해를 기념하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생산 연도가 적힌 빈티지 위스키는 선물용으로도 인기를 끄는데요. 1973년 빈티지입니다. 이거 사실은 제가 73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제 생빈, 보통 생빈이라고 얘기하는 빈티지인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973년 빈티지. 쉐리가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줘요. 이 향을 담은 향수가 좀 개발됐으면 좋겠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빈티지 위스키 시리즈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패밀리 캐스크예요. 왜냐? 이 시리즈가 세상에 나온 게 2007년이었는데 이때 글렌파클라스에서는 1952년부터 1994년까지 43년간 생산한 빈티지 위스키를 전부 다 싱글 캐스크, 그러니까 한 오크통에서 꺼내서 병입한 제품으로 출시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당시 패밀리 캐스크 컬렉션을 전부 구입한 사람은 1952년부터 1994년까지 각각 생산 연도가 다른 빈티지 위스키 43병을 싱글 캐스크로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등장한 패밀리 캐스크는 전 세계 애호가의 주목을 끌었고 이후에도 증류소에서는 꾸준히 이 시리즈를 내놓고 있거든요. 도둑이 괜히 이걸 훔쳐갔겠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훔친 거겠죠? 아무튼 근데 제가 이번에 패밀리 캐스크 중에서도 끝판왕을 보고 왔는데요. 바로 패밀리 캐스크 트렁크라는 한정판 컬렉션인데 이게 뭐냐면 큰 가죽 트렁크에 1954년부터 2003년 빈티지까지 50개의 패밀리 캐스크 제품을 200ml 작은 병에 담아서 모아둔 거거든요. 저는 사실 값비싼 뭐 이런 희귀 위스키 시리즈에 큰 욕심이 없었는데 와, 이거는 정말 눈이 확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가격도 좀 물어봤는데 현지 판매 가격이 12만 파운드, 우리 돈 약 1억 8,500만 원쯤 한다고 해서 이번 생애 말고 다음 생애를 기약하기로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스페이스아이드에 있는 이 글렌파클라스, 야 정말 멋집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증류소 명당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증류소 뒤쪽에 야트막한 산이 보이는데 이게 해발 841m 벤리니스 산이에요. 증류소 앞마당에 가면 이 벤리니스 산에서 흘러온 물로 커다란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물이 정말 맑고 깨끗해서 글렌파클라스에서는 퓨어리스트 워터, 그러니까 가장 순수한 물이라고 자랑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좋은 물이 흘러오는 산 아래로는 넓은 들판도 펼쳐져 있는데 그래서 글렌파클라스는 뜻이 스코틀랜드 게일어로 푸른 초원의 계곡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물 맑고 보리도 풍부한 이 지역에선 18세기부터 위스키를 만들었는데 합법 증류는 1836년에 시작돼요. 이때 여기서 농사를 짓던 로버트 헤이라는 농부가 면허를 받아서 증류소를 창업했는데 로버트 헤이가 세상을 떠난 1865년부터는 이웃
이루시던 존 그랜트가 매입을 해서 지금까지도 그랜트 가문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족이 대를 이어서 증류소 운영하는 모습은 지금 스코틀랜드에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증류소가 디아지오나 페르노리카 같은 거대 주류 기업에 편입됐기 때문이거든요. 웬만큼 이름 있는 증류소 중에 아직까지도 가족 독립 경영을 하는 곳은 글렌피딕이라든가 스프링뱅크라든가 정말 몇 군데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글렌파 클라스는 그 오랜 세월 어떻게 해서 가족 독립 경영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김 PD, 저번 하이볼 특집 영상에서 1860년대 이후에 브랜디가 몰락했다. 왜 그게 몰락했다고 그랬어요? 나폴레옹 전쟁, 포도 흑사병, 필록세라. 필록세라. 야, 필록세라 기억하고 있었네. 똑똑해. 네, 맞습니다. 포도나무 흑사병 필록세라 때문에 브랜디가 자취를 감추면서 이후 스카치가 증류주의 왕으로 등극했는데요. 이 시기를 1차 스카치 황금기, 스카치 붐이라고 해요. 이 스카치 황금기, 스카치 대유행의 정점은 1897년인데요. 근데 정점을 찍은 바로 이듬해인 1898년 12월 스카치 업계 전체를 휘청거리게 하면서 몰락으로 이끈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위스키 역사 책마다 등장하는 패티슨 사태, 패티슨 크래시입니다. 이 엄청난 사태를 일으킨 패티슨은 패티슨이라는 형제가 세운 블렌디드 위스키 제조 유통 회사였는데요. 스카치 바람을 타고 회사 몸집을 급격히 키우면서 여러 증류소의 지분까지 확보했어요. 하지만 패티슨 형제는 투자받은 돈으로 개인 열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치를 일삼고 심지어 자기 회사 주식 팔았다가 비싼 값에 다시 사들여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사기 행각까지 벌였거든요. 결국 패티슨은 1898년 12월에 부도를 맞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당시 패티슨과 거래하던 증류소와 업체들까지 줄줄이 쓰러지게 되는데 이때 최대 피해자가 바로 글렌파 클라스였어요. 왜냐? 글렌파 클라스 지분 절반을 패티슨이 갖고 있어서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됐기 때문이거든요.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게 된 건데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증류소 내다 파는 게 정상인데 글렌파 클라스의 그랜트 가문은 달랐어요. 끈질기게 은행을 설득해서 증류소를 담보로 빚을 내고 숙성고 오크통에 있던 위스키까지 내다 팔면서 끝까지 글렌파 클라스를 지켜냈거든요. 이 위기 뒤에도 글렌파 클라스는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1949년 3대 회장인 조지 그랜트 2세가 별세했을 때에는 상속세가 회사 자본금만큼 부과가 돼서 위기를 맞았어요. 하지만 이때도 그랜트 가문은 거대 주류 기업의 인수 제안을 다 거절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경영권을 지켜냈거든요. 글렌파 클라스의 이 그랜트 가문, 자기 증류소에 대한 애착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김 PD, 스테이크 좋아하죠? 아, 너무 좋아합니다. 스테이크 잘 구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기 날 때까지 뜨겁게 달고 있다가 아주 지지듯이 구워야 돼요. 센 불에 강렬하게? 잘 알고 있네. 네, 요리 프로그램 보다 보면 스테이크가 맛있게 구워지는 원리를 마이야르 반응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마이야르 반응이란 게 단백질과 당분이 반응해서 색이 갈색으로 변하고 동시에 감칠맛이 더해지는 걸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 대목에서 왜 갑자기 고기 굽는 얘기를 하냐 하실 것 같은데요. 셰프들이 말하는 이 마이야르 반응과 비슷한 현상이 위스키 증류할 때도 생길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아마 이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증류기 바닥에다가 직접 열을 가하는 직접 가열로 증류를 하게 되면 증류기 내부 온도가 최대 650도씨까지 올라가면서 발효액, 즉 워시에 있는 당분과 단백질이 증류기 구리 표면에 딱 달라붙어서 색이 변하고 다양한 풍미를 이끌어낸다고 하거든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직접 가열 방식으로 증류하게 되면 푸르푸랄이라는 성분이 증가하게 되면서 아몬드 같은 견과류 풍미가 강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려면 증류기를 직접 가열 방식으로 돌려야 하잖아요. 근데 스코틀랜드를 다 뒤져도 지금 이런 직접 가열 증류기를 쓰는 곳이 거의 없어요. 왜냐? 옛날에는 모든 증류소가 직접 가열로 증류를 했지만 연료비도 많이 들고 불 조절도 쉽지 않고 증류기 수명까지 짧아지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모든 증류소에서 증류기 내부에 있는 코일, 즉 관에다가 뜨거운 증기를 흘려보내는 간접 가열 방식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전통 방식인 직접 가열 증류를 아직까지도 고집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글램피딕, 스프링뱅크, 그리고 하나가 글램파 클라스인데요. 이 중에서도 글램파 클라스는 더 유별납니다. 글램피딕과 스프링뱅크는 증류기 중에 일부만 직접 가열을 하지만 글램파 클라스는 6대 모두 직접 가열로 증류하거든요. 그러니까 100% 직접 가열인 겁니다. 자, 그럼 돈도 더 들고 증류기 수명까지 짧아지는데 왜 글램파 클라스에서는 직접 가열을 고집하는 걸까요? 제가 이번에 글램파 클라스 위스키 생산 총괄하는 디스틸러리 매니저 칼럼 프레이저를 만나서 물어봤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 글램파 클라스 맛을 한번 봐라. 뭔가 다를 거다. 토피, 견과류, 캐러멜 풍미가 잘 느껴질 것이다. 이건 직접 가열 증류기를 쓰기 때문이다. 직접 가열이 돈도 더 들지만 우리는 맛 때문에 이거 포기 못한다 라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980년대에 아주 잠깐 간접 가열 방식을 쓴 적이 있는데 증류액, 스프릿 풍미가 너무 달라져서 6주 만에 다시 직접 가열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PD, 우리 복습 한번 합시다. 증류에서 뽑아낸 스피릿, 이거 증류소에서 어떻게 나눈다 그랬어요? 헤드랑 테일 날려버리고 가운데 하트 이렇게 3개를 놔. 초류, 중류, 후류, 그리고 중류만 쓴다. 공부 제대로 했네. 네, 맞습니다. 증류해서 뽑아낸 스피릿을 전부 오크통에 숙성시키지는 않는다고 했죠. 머리 부분인 초류와 꼬리에 해당하는 후류는 끊어내고요. 심장 부분인 중류, 하트만 오크통에 넣어서 숙성하는데요. 맥켈란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중류를 어느 정도 확보해 숙성해 쓸 건지는 증류소마다 모두 다른데 맥켈란은 알코올 도수 72%에서 68%까지 딱 4% 구간만 중류로 쓰기 때문에 가장 섬세한 컷, 파이니스트 컷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같은 쉐리 위스키 명가지만 글램파 클라스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맥켈란과 달리 가장 넓게 중류를 뽑아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알코올 도수 72%부터 58%까지 중류로 잡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맥켈란과 비교하면 알코올 도수 기준으로 무려 10%나 중류를 더 확보하는 거예요. 자, 그럼 글램파 클라스에서는 왜 남들은 숙성에 쓰지 않는 후반부의 스피릿까지 중류, 하트로 잡아내서 위스키를 만들까요?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라 그냥 핵심만 딱 말씀드리면요,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한 풍미를 위스키에 입히고 싶어서예요. 증류 후반부에 주로 나오는 여러 물질을 일부러 살려둬서 좀 더 강렬하고 독특한 풍미를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램파 클라스는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엇갈리는데요. 어떤 분은 야, 이거 개성적이고 독특하다 라고 좋아하지만 또 어떤 분은 야, 이거 약간 좀 덜 정제된 것 같다 라고 하는 분도 많거든요. 이렇게 호불호가 엇갈리는 그 맛이 바로 글램파 클라스가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자기들만의 개성입니다. 또 이거 말고도 글램파 클라스는 특이한 게 정말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숙성고죠. 대다수 증류소가 전통 방식의 층고가 낮은 더니지 숙성고와 함께 층고가 높은 현대식 숙성고를 함께 사용하지만요, 글램파 클라스는 이런 현대식 숙성고 아예 안 씁니다. 38개에 달하는 숙성고 모두가 다 전통 방식의 더니지 숙성고예요. 자, 그럼 이런 더니지 숙성고는 뭐가 좋냐? 층고가 낮고 오크통을 3단까지 눕혀서 저장하는 더니지는 벽이 두툼한 돌로 돼 있고 바닥에 자갈이나 흙이 깔려 있어서 공기 순환이 잘 되고 온도 습도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거든요. 당연히 천사가 먹어치우는 증발량, 엔젤 쉐어가 낮고 위스키를 천천히 부드럽게 오래 숙성할 때 최적의 장소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글램파 클라스 버번 캐스크는 전혀 쓰지 않습니다. 일부 포트 캐스크만 빼면 100% 쉐리 캐스크만 쓰잖아요. 또 요즘 스카치 업계는 물론 버번 업계에서도 대유행하는 피니싱, 마무리 숙성도 대놓고 거부하는 곳입니다. 제가 디스틸러리 매니저한테 아니 왜 남들 다 하는 피니싱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 안 해도 맛있는데 뭐하러 쓸데없이 피니싱을 합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글램파 클라스의 핵심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글램파 클라스는 100% 직접 가열로 독특한 풍미를 이끌어낸다. 둘째, 스피릿 자를 때 최대한 넓게 중류를 잡아서 풍미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세 번째, 100% 더니지 숙성고만 쓴다. 네 번째, 오직 쉐리 캐스크만 쓰고 피니싱도 전혀 안 한다. 앞으로 누가 글램파 클라스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러분도 딱 이렇게 4가지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저 그런 삶이 되긴 싫었어. 나의 인생은 뭔가 특별하길 바랬어. 나는 나름 잘난 사람이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특별하게 고집스러운 글램파 클라스의 세계 탐험했는데요. 이 영상과 함께 제가 쓴 스카치가 있어 즐거운 세상을 함께 보시면요,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벤트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최근에 위스키 초보자들이 읽을 만한 책이 한 권 나왔더라고요. 쓰리 소사이어티에서 일하는 김유빈 씨가 공동 저자로 참여를 했던데, 일단 그림이 많아서 입문자가 읽기에 딱 좋겠더라고요. 제가 3권을 직접 구매해서 저자한테 사인까지 받아왔거든요. 모두 3분께 나눠드리려고 하고요. 다른 분 책만 나눠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쓴 스카치가 있어 즐거운 세상도 직접 사인을 해서 모두 3분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또 사랑이 되고 싶 그리고 오늘 추천곡, 제가 요즘 정말 자주 듣는 건데요. 모브닝의 빛나는 별은 내 것이 아니었음을 이란 노래거든요. 모브닝 노래 중에 뭐 마젤란이라든가 뭐 원탁의 기사라든가, 야, 좋은 노래 정말 많은데 이번엔 이 노래를 추천드립니다. 내게 타오르던 많은 욕심은 오늘의 내게는 무거운 짐이 되나봐.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그럼 저는 글램파 클라스 위스키 음미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글램파 클라스 사실 엊그제도 먹었는데, 와. 정말 글램파 클라스는 글램파 클라스만의 맛이 있어요. 좀 이따 먹어봐요. 위스키 증류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오크통이 뭘까요? 네, 미국에서 버번 위스키 숙성을 마치고 비워낸 버번 캐스크, 엑스 버번 배럴이죠. 이게 전체 오크통의 대략 90%나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미국산 참나무 아메리칸 화이트 오크로 만드는 버번 캐스크를 숙성에 사용하게 되면 바닐라, 캐러멜 이 2가지 핵심 풍미에 더해서 코코넛이라든가 바나나 같은 과일 맛도 더해준다고 하죠. 자, 그런데 스카치 숙성의 기본이나 마찬가지인 이 버번 캐스크 가격 요즘 얼마나 올랐는지 혹시 아세요? 첫 번째 재사용, 그러니까 퍼스트 필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 가격이 160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 28만 원을 넘어섰는데요. 10년 전만 해도 10만 원 정도였으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또 버번 배럴보다 원래부터 몇 배나 비싼 쉐리 캐스크 역시 요즘 가격이 정말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카치 증류소들도 점점 더 다양한 오크통에 눈길을 돌리고 있는데요. 온갖 종류의 와인 캐스크를 세계 곳곳에서 다 가져와서 쓰고 있고요. 증류주 캐스크도 럼, 꼬냑 기본이고요. 2019년 스카치협회에서 규제 푼 뒤부터는 데킬라, 깔바도스, 거기에 일본 소주 오크통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이제는 위스키 숙성에 사용하는 오크통 종류가 대체 몇 가지나 되느냐고 물으면 그 어떤 전문가도 쉽게 답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인데요. 제가 시즌2 마칠 때 시즌3에서 다뤄졌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DM을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정말 많았던 요청이요, 위스키 오크통 한번 정의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위스키 증류소에서 쓰는 오크통 중에서 가장 어렵고 또 헷갈리기도 하는 주정 강화 와인 캐스크, 즉 쉐리, 포트, 마데이라, 마르살라 캐스크까지 총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각각의 오크통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이해하면 앞으로 위스키 선택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헛PD, 쉐리 캐스크라는 게 뭐예요? 쉐리 캐스크. 쉐리 와인을 담았던 오크통. 기본이 충실하네. 네, 맞습니다. 쉐리 캐스크는 말 그대로 쉐리 와인을 담았던 오크통을 의미하는데요. 옛날에는 스페인에서 생산한 판매용 쉐리 와인을 해외로 운송할 때 쓰던 운송용 오크통을 의미했지만, 지금은 쉐리 양조장, 즉 보데가에서 쉐리를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잠깐 넣었다가 빼서
오크통에다가 쉐리 만만 양념처럼 입힌 시즈닝 캐스크가 대부분이라고 전해드렸죠. 이런 쉐리 캐스크 변천사 그리고 나무 품종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기존 영상에서 확인 꼭 하시고요. 오늘은 그때 설명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쉐리 캐스크 종류와 특징을 압축적으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쉐리 와인은 피노, 올로로소 그리고 페드로 히메네스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이 중에 지금 맨 왼쪽에 있는 바로 이게 피노 쉐리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숙성할 때 도수를 15%까지만 올려서요. 플로르라고 하는 그 효모층, 효모막을 끝까지 유지하기 때문에 공기 접촉 차단되면서 색이 이렇게 옅게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맛을 보면요. 일단 굉장히 드라이하고요. 바디감 가벼워요. 그리고 과일 풍미 그렇게 진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 미네랄 그리고 허브 같은 풍미가 느껴지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게 보면 약간 백세주 같은 그런 맛이 딱 느껴져요. 백세주에서 단맛 쫙 빼고 도수를 좀 더 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런 피노 쉐리를 담았다가 빼낸 피노 캐스크는 풍미가 풍부하거나 또 뭐 직관적이지 않아서 옛날에는 솔직히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쉐리 캐스크 자체가 귀해지면서 이것도 꽤 많이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키로만에서는 피노 쉐리 캐스크로만 풀 숙성한 그런 제품을 내놨고요. 글렌알라크 역시 피노 캐스크로 피니싱한 제품 출시했었죠. 자, 이제 다음으로 피노와 비슷하지만 피노는 아닌 좀 특별한 쉐리 와인이 있는데요. 스페인 안달루시아 카디지에 있는 항구 도시 산루카 데 바라메다, 줄여서 산루카에서 생산하는 만자니아 쉐리 와인이에요. 이거는 국내에 수입이 잘 안 돼서요. 사실 맛보기도 힘든데요. 피노와 마찬가지로 효모박, 플로르를 숙성 끝까지 유지하기 때문에 색깔도 피노처럼 똑같이 옅지만 맛이 살짝 달라요. 일단 만자니아라는 말이 스페인어로 카밀레, 즉 캐모마일이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은은한 캐모마일 향이 느껴져서 이름이 만자니아가 됐다고 하거든요. 또 산루카가 바닷가라서요. 숙성 도중에 해풍의 영향으로 짠맛, 바다 맛이 배어든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만자니아 맛을 입힌 만자니아 캐스크를 위스키 숙성에 쓰게 되면요. 확연하게 짠맛이 증가해요. 이 만자니아 캐스크 정말 자주 써왔던 증류소가 아일라에 있는 부나하벤인데 제가 부나하벤에 갔을 때 만자니아 캐스크로만 11년 숙성한 위스키를 맛본 적이 있었는데 와, 저는 진짜 소금 한두 스푼 정도는 위스키에 탄 줄 알았어요. 그만큼 만자니아 캐스크는 짠맛이 특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만자니아 캐스크를 사용한 위스키 하나 맛을 볼게요. 바로 레이첼 베리 여사님이 만든 글렌글라사 샌드엔드인데요. 버번과 다른 쉐리 캐스크와 더불어서 만자니아 캐스크도 섞어서 썼거든요. 이 향을 맡아보면 그 은은한 캐모마일 같은 그런 향도 분명히 느껴지고요. 달콤한 열대과일이 굉장히 강한데 거기에 더불어서요. 짠맛, 바다맛 계속 올라옵니다. 진짜 짜요, 짜. 이게 바로 만자니아 캐스크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먹어봐. 오, 괜찮아? 어떤 거? 전 좀 낯설어요. 좀 너무 좋은데요? 자, 짠맛 좋아하는 허피디는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하는데 나는 짠맛을 워낙 좋아한다. 그러면 만자니아 캐스크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색이 좀 진한 쉐리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먼저 아몬띠아도 쉐리 와인이에요. 이 아몬띠아도 쉐리는 숙성 초반에는 피노처럼 효모층이 와인을 덮고 있다가요. 그 뒤에 효모층 사라지게 한 건데 이런 이유로 피노보다 색도 더 진하고요. 도수도 16, 17도 정도로 더 높아요. 풍미 역시 피노와는 달리 말린 과일 그리고 견과류 풍미가 훨씬 더 잘 느껴지는데요. 이런 아몬띠아도 쉐리 맛을 입힌 캐스크 역시 예전에는 거의 잘 쓰지 않았지만 최근에 꽤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글렌알라크에서 아몬띠아도 캐스크로 마무리 숙성한 제품 내놨고요.
글렌 모레이도 아몬티아도 피니시 위스키 출시했죠. 그리고 카발란에서 솔리스트 시리즈로 아몬티아도 캐스크 선보였는데요. 앞으로도 사용 빈도가 계속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아몬티아도와 올로로소 중간에 있는 또 다른 쉐리를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 바로 팔로 콜타도예요. 이 팔로 콜타도 쉐리는 앞서 살펴본 이 아몬티아도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효모층이 덮고 있다가 중간에 효모층을 없애서 산화 숙성을 하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아몬티아도 만들 때보다 훨씬 빨리 효모층을 없애서 색과 풍미를 좀 더 진하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팔로 콜타도 맛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향은 아몬티아도고 맛은 올로로소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체 쉐리 와인의 1~2%밖에 안 될 만큼 매우 희귀해서 캐스크도 희귀합니다. 참고로 이 팔로 콜타도 쉐리를 숙성할 때 전통적으로 저렇게 십자 표시를 해놨다고 하는데, 처음에 효모층이 생성될 때에는 수직으로 막대기를 쫙 그려놓고요, 나중에 효모를 제거하게 되면 수평선을 그어서 막대기를 반으로 잘라놓은 그런 모양을 만들었어요. 근데 스페인어로 팔로가 막대기이고요, 콜타도가 컷이라는 뜻이라서 이름도 팔로 콜타도가 됐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 팔로 콜타도의 풍미인데요. 아몬티아도 그리고 올로로소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어서 호두, 아몬드 같은 그런 견과류 풍미도 있으면서 건포도와 말린 무화과 같은 그런 건과일과 더불어서 복숭아, 멜론 같은 맛이 나는데요. 이런 오묘한 특징 때문에 올로로소 캐스크가 흔해진 요즘에는 오히려 이게 더 주목을 받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2026년까지 이어질 예정인 스프링뱅크 쉐리 시리즈 중에서 2023 릴리즈가 바로 이 팔로 콜타도 캐스크 썼고요. 카발란도 솔리스트 라인업에 팔로 콜타도를 추가했고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로얄 브라클라 18년 역시 팔로 콜타도 캐스크를 썼는데, 기회가 되면 팔로 콜타도 위스키는 꼭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쉐리 캐스크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건 역시 올로로소 그리고 페드로 히메네즈, 즉 PX 캐스크죠. 근데 이 두 가지 쉐리 캐스크는 제가 이미 예전 영상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특징만 요약을 해드릴게요. 일단 올로로소는 처음부터 효모층, 플로르 없이 바로 공기 접촉을 시켜서 숙성을 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훨씬 더 진하고요, 풍미도 진하고 묵직합니다. 호두나 아몬드, 말린 과일과 더불어서 블랙베리는 물론이고요, 스파이시한 향신료 맛까지 앞서 살펴본 다른 쉐리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옆에 있는 페드로 히메네즈는 포도 품종부터 다른 거 다들 아시죠? 쉐리 와인 만들 때 일반적으로 쓰는 팔로미노 품종이 아니라요, 페드로 히메네즈라는 포도를 햇볕에 말려서 거의 건포도처럼 만들어서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당도가 아주 높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매우 걸쭉하게 흘러나옵니다. 실제로 맛을 한번 볼 텐데요. 와, 이 정도면 거의 건포도 농축에? 진해요. 건포도예요, 그냥. 진짜 건포도 잼에 가까운 당도 아니에요? 이렇게 달콤한 이 페드로 히메네즈 맛을 입힌 PX 캐스크는요, 스코틀랜드 증류소에서 너무너무 선호하기 때문에 전체 쉐리 캐스크 중에서도 평균 거래 가격이 가장 비쌉니다. 자, PD, 스페인은 쉐리 와인 유명하고 포르투갈은 뭐가 유명해요? 포트 와인. 포트 와인. 그러면 포트는 왜 이름이 포트가 됐어? 포르투갈에서 만드니까 그 줄임말 같은 거 아닐까요? 포르투갈과 포트 뭔가 비슷하다. 네, 포르투갈 하면 딱 떠오르는 이 포트 와인, 북부에 있는 두오로 지역에서 생산을 하는데요.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장 큰 강이라고 하는 이 두오로 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언덕, 두오로 밸리에 있는 포도밭에서 재배한 포도로 만들거든요. 이 와인을 수출한 항구가 두오로 강 어귀에 있는 오포르투, 즉 포르투라서 포트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스페인 쉐리와 마찬가지로 주정을 넣어서 도수를 20도 정도로 올린 주정 강화 와인인데, 쉐리는 대부분 발효가 끝나갈 때 주정을 넣기 때문에 페드로 히메네스나 크림 쉐리 말고는 당도가 거의 없는 드라이한 타입이 대부분이지만요, 포트는 달라요.
77도 정도 되는 고도수 브랜디 주정을 발효 중간에 타서 효모 활동을 중단시키기 때문에 당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아주 달콤한 게 특징인데요. 대체 포트는 그럼 얼마나 달콤하냐? 1리터당 당분 함량이 보통 100g 정도라서요. 코카콜라 단맛과 거의 비슷한 정도라고 해요. 포트 중에서도 드라이한 게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아주 답니다. 그리고 포트에도 빈티지, 레이트 보틀드 빈티지, 코레이타 등등 종류가 너무너무 많지만 위스키 애호가가 알아야 할 건 딱 두 가지예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색이 완전히 루비 빛깔이죠. 그래서 이름도 루비 포트인데 이거 한번 살짝 맛볼게요. 복분자주 같아요. 복분자주. 포트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이 루비 포트는 라즈베리, 체리, 딸기 같은 붉은 과일 맛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런 신선한 맛을 위해서 거의 다 오크통이 아닌 스테인리스 스틸 통에서 숙성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위스키 숙성에 사용하는 루비 포트 캐스크란 건요, 대부분 쉐리 캐스크처럼 오크통에다가 루비 포트 와인을 담았다가 빼내서 맛만 살짝 입힌 시즈닝 캐스크입니다. 페이머스 그라우스에서 루비 포트 캐스크 써서 출시한 제품에 아예 시즈닝을 했다고 저렇게 적어놓기도 했죠. 자, 그리고 이 루비 포트 캐스크는 최근 버번 업계에서도 마무리 숙성용으로 자주 쓰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엔젤스 MB 포트 피니쉬입니다. 루비 포트에 이어서 이번에는 토니 포트를 알아볼 텐데요. 루비 포트와의 가장 큰 차이는 토니 포트는 오크통 숙성을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붉은 과일 맛과 더불어서요, 블랙베리 같은 검은 과일 느낌이 아주 풍부한데요. 이거 토니 포트입니다. 이렇게 복분자주 생각이 나지. 이거 장어에다 먹으면 어떨까 싶어. 그냥 진짜 복분자주 맛이 나는데. 아무튼 제가 지금 맛본 이 제품은 저숙성이라서 겉보기에는 루비 포트와 잘 구별이 되지 않지만요, 오크통 숙성 길게 한 그런 토니 포트는 색이 황갈색에 가깝고요, 맛도 견과류라든가 코코아 그리고 오크 풍미가 꽤 진하게 나거든요. 아무튼 여러분이 포트 캐스크 위스키를 샀는데 이게 루비인지 포트인지 안 적혀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토니 포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달모에서 만드는 포트우드 리저브가 토니 포트 캐스크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쉐리 포트와 더불어서 일명 3대 주정 강화 와인으로 불리는 게 뭔지 다들 아시죠? 네, 바로 포르투갈령 마데이라 제도에서 만드는 마데이라 와인인데요. 이 마데이라는 일단 숙성 방식이 정말 독특합니다. 발효하다가 브랜디 주정을 타서 도수 올린 뒤에 이 와인을 몇 달 동안이나 가열을 해서 숙성을 하는데요. 스테인리스 통에 구리관을 달아서 여기에다가 섭씨 45도 정도 되는 온수를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고온에서 숙성을 하거든요. 이런 독특한 공정을 에스투바젬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고급 제품 만들 때는 아예 와인 담은 오크통을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3층 건물 지붕 아래에다가 놔두고 몇 년 동안 고온 숙성시키는 칸테이로라는 방식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런 희한한 방법들이 탄생한 계기가 뭐였냐면, 마데이라 섬이 원래 배가 정박해서 와인하고 식량을 채워가는 기항지로 유명했는데, 한 번은 어떤 배가 이 섬에 들러서 와인을 잔뜩 싣고 적도를 통과해서 인도까지 갔다가 다시 유럽으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긴 항해를 마친 뒤에 오크통을 열어봤더니요, 그 사이에 와인이 높은 온도에서 숙성되면서 맛이 기가 막히게 변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마치 적도를 통과해서 뜨겁고 긴 항해를 하는 것과 비슷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에스투파젬과 칸테이로라는 공정을 고안해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맛을 한번 볼게요. 마데이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일단 꿀처럼 답니다, 진짜. 단맛이 꿀처럼 달고요. 망고, 복숭아 같은 그런 과일 맛, 거기에다가 건과일 그런 풍미까지 더해져 있어요. 아주 시큼한 그 산미가 정말 매력적인 술입니다. 그래서 이 마데이라는 한마디로 달콤하면서 신맛도 강한 그런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마데이라 와인 맛을 품고 있는 마데이라 캐스크를 사용한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발베이 15년 그 마데이라 피니쉬를 들 수가 있고요. 제가 꼽은 2024년 최고의 피트 위스키였던 아드백 유니콘 스테일도 마데이라 캐스크를 아주 제대로 쓴 그런 위스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생산하는 주정 강화 와인 마르살라인데요. 요즘 이 마르살라 캐스크도 증류소에서 정말 많이 쓰고 있죠. 빈스톤이라든가 아란 증류소 물론이고요. 벤리악도 마르살라 캐스크를 섞어서 쓴 스모키 12라는 제품 내놓기도 했는데, 흔히 이 마르살라 와인을 쉐리에 포트에 마데이라까지 다 섞어 놓은 맛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망고 같은 열대 과일에다가 견과류, 건과일 풍미까지 맛이 상당히 복합적이라서 증류소에서도 점점 더 선호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위스키 숙성에 사용되는 쉐리, 포트, 마데이라, 마르살라 캐스크까지 특징을 다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레드 와인이나 뭐 화이트 와인, 그리고 럼, 꼬냑, 데킬라 캐스크는 여러분이 이미 다 이런 술을 접해 보셨을 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외를 했는데, 만약 이것도 정리해 줬으면 한다는 요청이 많으면 제가 다음에 따로 한번 영상 만들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추천곡이 있는데요. 일종의 고백으로 유명한 이영훈 씨, 다들 잘 아시죠? 제가 이분 노래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은 이영훈의 또 다른 명곡 잘 지내나요를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데요. 혹시 최근에 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분이라면 더 절절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잘 지내나요? 습관처럼 나는 당신의 안부를 물어보곤 해요. 자주 걷던 골목 많이 웃던 우리 풍매하는 행복 우연 같던 날들.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그럼 저는 마데이라 와인으로 만든 하이볼 한잔 하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야, 정말 완전 색깔은 맥주 색깔인데. 와, 진짜 갑자기 마데이라 섬으로 내가 순간 이동한 기분이다. 와, 진짜 쉐리나 포트 이런 주정강 와인들 하이볼로 만들면 여러분 진짜 극강입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와, 기가 막힌다 이거. 프랜시스 드레이크라고 기억하세요? 제가 예전에 모히또와 럼에 대한 영상에서 한번 언급했는데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한테 약탈 면허, 그러니까 대놓고 해적질을 해도 된다는 허가까지 받은 유명한 해적으로 나중에 정식으로 자규를 받고 영국 함대 지휘관에도 오른 인물이죠. 그런데 해적 드레이크가 1587년 4월 스페인 남서부 안달루시아에 있는 카디스 항구로 쳐들어가서 스페인 무적 함대를 박살내고 엄청난 양의 술을 빼앗아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렇다면 해적 드레이크가 이때 전리품으로 챙겨온 이 술은 대체 뭐였을까요? 네, 바로 스페인 안달루시아 헤레스 지역 특산품인 쉐리 와인이었는데요. 문헌 기록에 따르면 드레이크가 약탈한 쉐리가 500리터짜리 오크통으로 3,000개나 될 만큼 엄청난 양이었는데, 이걸 갖고 영국으로 돌아오자 왕실에서는 아니 이렇게 좋은 술을 이렇게나 많이 가져오다니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같은 대작을 남긴 윌리엄 섹스피어, 다들 잘 아시죠? 영국이 낳은 최고 극작가 섹스피어가 쓴 헨리 4세라는 작품에도 쉐리에 대한 찬사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쉐리 와인이 피를 데워주고 겁쟁이를 용감하게 해준다라거나, 나한테 아들이 1000명이 있다면 그 아들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칠 건 쉐리에 중독되라는 것이다 라는 구절까지 나오거든요. 이런 걸 보면 스페인산 쉐리 와인을 영국인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좋아했는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18세기 후반에는 수출되는 스페인 쉐리 와인의 약 90%를 영국에서 가져갔을 정도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영국인들이 오랜 세월 쉐리 와인을 사랑하면서 19세기부터 쉐리 와인은 스코틀랜드 위스키 산업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요즘 쉐리 오크통에 숙성한 이른바 쉐리 위스키가 그야말로 상종가를 치고 있죠. 최근 품절 사태 일어나는 위스키 상당수도 바로 이 쉐리 위스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쉐리 위스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쉐리가 어떤 술이고 또 스카치 업계에서 쓰는 쉐리 오크통, 쉐리 캐스크가 뭔지 정확히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위스키 회사에서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얘기가 많으니까요. 쉐리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항해 시대라고 아시죠?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신항로 개척 시대라고 보다 중립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유럽인들이 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던 이 시기에 뱃사람들 필수품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바로 술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술 없이는 망망대해를 건너기가 힘들었기 때문인데요. 냉장 설비가 없던 시절인지라 푹푹 찌는 더위에 물을 담은 나무통에 잡균이 번식하면 물조차 마시기가 힘들었는데 그나마 술은 알코올이 있어서 더 오래 보존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신항로 개척 시대 초기에는 와인이 생명수나 마찬가지였는데 알코올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1500년 인도로 떠난 포르투갈인들은 배에 와인을 25만 리터나 싣고 갔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와인을 왕창 싣고 가도 항해가 길어지다 보면 식초가 돼버리기 일쑤였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로 주정 강화 와인이었어요. 주정 강화 와인은 브랜디 같은 술을 첨가해서 알코올 도수를 인위적으로 높인 와인인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포르투갈 포트 와인과 더불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주정 강화 와인이 바로 스페인 쉐리 와인인데요. 쉐리라는 말은 이 와인을 만드는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헤레스 지역을 뜻하는데 영국인들이 헤레스라는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쉐리라고 부르게 됐다는 설이 유력해요. 아무튼 작년에 규정이 바뀌면서 쉐리 생산 지역이 좀 넓어지긴 했지만 원래는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헤레스 삼각지, 쉐리 삼각지로 불리는 지역에서 만든 것만 쉐리라고 했어요.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선 주로 팔로미노라는 품종으로 화이트 와인을 만들고 여기에 브랜디를 섞어서 15도 이상의 주정 강화 와인, 쉐리를 만들어 왔는데요. 쉐리도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여러분은 일단 3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쉐리를 잔에 따라 넣는데요. 맨 오른쪽에 있는 걸 피노 쉐리라고 해요. 색깔부터 상당히 옅죠? 이런 피노 스타일 쉐리는 알코올 도수를 15% 정도까지만 높이는데 이럴 경우 플로르라고 부르는 효모층이 와인을 마치 이불처럼 덮으면서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해서 색깔이 이렇게 옅게 나타나요. 반면에 피노 옆에 있는 이건 빛깔이 상당히 짙죠? 향과 맛도 달라서 견과류와 말린 과일 느낌이 많은데요. 이렇게 빛깔이 진한 쉐리를 올로로소라고 하는데요. 아마 위스키 좋아하는 분들은 올로로소 쉐리에 숙성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로로소는 도수를 17% 이상으로 올려버리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효모 이불 플로르가 없어요. 그래서 와인이 공기와 직접 접촉하면서 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노와는 풍미도 다르고 색깔도 이렇게 진한데요. 자, 그렇다면 올로로소 옆에 있는 건 또 뭐냐? 이건 포도부터 좀 다른데요. 아까 쉐리는 주로 팔로미노라는 품종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페드로 히메네즈라는 품종의 포도를 햇볕에 말려 당분을 농축시켜서 만드는 페드로 히메네즈 쉐리인데요. 풍부한 단맛이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대표적인 쉐리 와인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쉐리 위스키 풍미를 이해하려면 이 중에서도 올로로소 쉐리와 페드로 히메네스 쉐리는 꼭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와인 담는 유리병이 대중화된 게 언제인지 아세요? 유리로 만든 병은 그 옛날 로마 시대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너무 귀하고 잘 깨져서 술을 담는 용도로는 쓸 수 없었다고 하고요. 바닥이 평평하고 잘 깨지지 않는 지금과 같은 유리병은 18세기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다면 유리병이 일반화되기 전에는 주로 어디에다가 술을 담아서 유통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나무로 만든 통이죠. 병은 비싸고 귀하니까 나무통, 그중에서도 참나무로 만든 오크통에 담았는데 스페인 쉐리 와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유리병이 흔해진 19세기 후반까지도 쉐리는 병이 아닌 오크통에 담겨서 영국으로 수출이 됐는데 이후 영국 상인들이 스페인에서 건너온 오크통을 열어서 쉐리를 다시 병에 담아서 판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쉐리 와인을 너무나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쉐리 와인과 함께 쉐리를 담아보낸 오크통도 영국으로 엄청나게 건너왔는데요.
하는데요. 스페인에서 넘어온 오크통에서 쉐리를 꺼내 병에 담고 나면 당연히 빈 오크통이 많이 남게 됐는데 19세기 초중반부터 스코틀랜드 증류소에선 이 빈 오크통들을 가져와서 위스키를 숙성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쉐리가 담겨있던 오크통에 위스키를 넣어봤더니 풍미가 기가 막히게 변했거든요. 향과 맛이 훨씬 그윽하고 부드러워진 건 물론이고 색깔까지 너무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야, 위스키를 여기다가 숙성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구나 감탄을 하면서 스코틀랜드 증류업자들은 이후 너나 없이 스페인에서 넘어오는 쉐리 오크통에 눈독을 들이게 됐는데, 이게 스페인 쉐리 양조장한테도 반가운 일이었던 게 어차피 영국으로 쉐리를 보낸 뒤에 빈 오크통을 다시 수거해서 스페인까지 가져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자기들한텐 쓸모가 없어진 빈 오크통을 돈 주며 사가겠다고 하니까 오케이, 땡큐 베리 마치 환영을 한 거죠. 바로 이렇게 해서 스페인 쉐리 와인과 스코틀랜드 위스키의 끈끈한 협력 관계가 200년 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김 PD, 그동안 버번 오크통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버번 오크통이 뭔지 이제는 정확히 알죠? 버번 위스키 숙성할 때 쓴 오케이.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버번 위스키를 숙성할 때 쓴 오크통을 버번 오크통이라고 하는데, 숙성을 마치고 버번 위스키를 꺼내 병에 담고 난 뒤에 남게 된 빈 오크통을 스코틀랜드로 가져가서 다시 스카치 숙성할 때 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스카치 증류소에서 쓰는 쉐리 오크통은 버번 오크통과는 개념이 달라요. 일부를 제외하고 우리가 말하는 쉐리 오크통은 대부분 진짜 쉐리를 숙성할 때 쓴 오크통이 아니거든요. 이 대목에서 그래? 의아하실 분이 많을 텐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일단 쉐리 와인을 숙성하는 독특한 방식을 알아야 하는데, 혹시 솔레라 시스템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시죠? 스페인 쉐리 양조장에 가면 오크통을 몇 단으로 층층이 쌓아놓고 쉐리를 숙성시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솔레라 시스템이에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층층이 쌓인 오크통 중에 맨 아래에 있는 건 가장 오래된 쉐리를 담은 오크통이고요. 반면 맨 위에 있는 오크통엔 가장 최근에 발효한 쉐리 와인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맨 아래에 있는, 즉 가장 오래 묵은 쉐리 와인을 통에서 20-30% 정도 빼내서 병에 담으면 빠져나간 그 양만큼을 바로 위에 있는 중간층의 쉐리 와인으로 채우고, 다시 중간층에 있는 오크통은 더 위에 있는 오크통의 쉐리 와인으로 채우는 식이거든요. 이런 솔레라 시스템으로 숙성을 하면 오래 묵은 쉐리와 어린 쉐리가 계속 섞이게 되면서 풍미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래쪽에 있는 오래 묵은 쉐리를 한꺼번에 다 빼내지 않기 때문에 솔레라 숙성 오크통은 그 어떤 것이라도 텅 비게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일정량의 쉐리 와인을 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쉐리를 숙성하는 솔레라 오크통은 부서지거나 망가지지 않는 한 교체도 잘 하지 않아요. 보통 50년 정도 그대로 사용하고 무려 100년, 200년 동안 쓰기도 하는데요. 아마 이 대목에서 아니 오크통을 50년, 100년씩 쓰면 참나무 풍미가 다 사라졌을 텐데 왜 그러지? 라고 의문이 들기도 할 텐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쉐리 와인은 참나무 맛이 배어들면 오히려 풍미가 좋지 않아서 양조장에서는 나무 맛이 다 빠져버린, 흔히 말하는 죽은 나무를 더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솔레라 시스템에 처음 집어넣는 오크통도 절대 새로 만든 걸 바로 쓰지 않고요. 10년 정도 와인 발효에 사용해서 나무 풍미가 다 빠진 걸 가져와서 쓰거든요. 정리하면 나무 맛이 다 빠져있는 쉐리 숙성 솔레라 오크통은 50년, 100년씩 오랫동안 쓰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쉐리 오크통이란 건 대체 뭘까요? 원래는 앞서 얘기한 대로 스페인에서 쉐리 와인을 영국으로 수출할 때 사용한 운송용 오크통을 뜻했어요. 그러니까 쉐리를 숙성할 때 쓰는 솔레라 오크통이 아니라 다 만든 쉐리를 옮기기 위해서 별도로 제작한 새 오크통을 의미했던 건데요. 숙성이 끝난 쉐리 와인을 새로 만든 운송용 오크통에 담아서 영국으로 보내면 배가 항해하는 동안 쉐리 와인이 자연스럽게 오크통에 스며들기 때문에 이걸로 나중에 위스키 숙성을 하면 쉐리 풍미와 더불어
오크통 참나무의 다양한 풍미까지 위스키에 입힐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고 19세기 후반부터 변화가 생기는데요. 스페인의 병입시설이 잇따라 생기면서 과거처럼 오크통으로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쉐리를 병에 담아 수출하는 일이 늘어난 거예요. 또 1980년대부터는 스페인에서 가짜 쉐리 제조를 막으려고 쉐리 와인을 오크통째 수출하는 걸 법으로 아예 금지시키면서 스코틀랜드 중유소에서 원하는 운송용 쉐리 오크통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스코틀랜드 중유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쉐리 오크통이 없으니 쉐리 위스키를 어떻게 만드냐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쉐리 와인에 포도 시럽을 섞고 졸여서 만든 파사레트라는 걸 오크통에 압력으로 입혀서 여기다가 위스키를 숙성시키기도 했는데 불법 첨가물이라는 논란도 있어서 사라져 버렸고요. 스카치 업계에선 그 뒤로 보다 확실한 해법을 찾아내게 됐는데요. 그게 대체 뭐였을까요? 스테이크 굽기 전에 시즈닝을 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미리 조미료 같은 걸 뿌려서 양념 맛을 입혔다라는 뜻인데요. 오크통에도 시즈닝한 오크통이 있어요. 바로 쉐리 시즈닝 오크통인데요. 대체 오크통에 어떻게 쉐리 맛을 양념처럼 입혀서 시즈닝을 하는 걸까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스코틀랜드 증류소에서 스페인에 있는 오크통 제작업체에 새 오크통을 주문 제작시킨 다음에 이걸 다시 스페인 쉐리 양조장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 양조장에서는 올로로소나 페드로 히메네즈 같은 쉐리를 약 1년에서 2년 정도 오크통에 넣어뒀다가 쉐리를 다 빼내고 난 다음 빈 오크통만 다시 스코틀랜드로 보내서 위스키 숙성에 쓰도록 해주는 겁니다. 과정이 꽤 복잡하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즐기는 쉐리 위스키 대부분은 바로 이런 오크통에서 숙성을 한 건데요. 이렇게 만든 쉐리 시즈닝 오크통도 쉐리를 한 1, 2년 정도 담아놨던 거라서 옛날에 썼던 진짜 쉐리 오크통, 즉 운송용 오크통과 어느 정도 비슷한 풍미를 이끌어냅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옛날에 썼던 운송용 쉐리 오크통에는 실제로 영국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비교적 오래 숙성시킨 쉐리가 담겼던 데 비해 지금의 쉐리 시즈닝 오크통에는 법적 기준으로는 쉐리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판매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저숙성 쉐리를 담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쉐리 시즈닝 오크통에 넣었던 쉐리는 식초나 브랜디 만드는 용도로 주로 쓰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쉐리 오크통은 이제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 대안으로 쉐리를 시즈닝한 오크통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우리가 쉐리 오크통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진짜 쉐리 와인을 숙성시킬 때 쓰는 솔레라 오크통이 있는데 이걸 스코틀랜드 증류소에서 가져와서 위스키 숙성에 쓰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솔레라 오크통 자체가 귀하고 나무 맛도 빠져 있어서 일반적인 스카치 제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과거 스코틀랜드 증류소에서 사용한 운송용 쉐리 오크통이 있는데 여기엔 비교적 오래 숙성한 판매용 쉐리가 담겨있던 거라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시 지금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스코틀랜드 증류소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쉐리 오크통은 과거의 운송용 쉐리 오크통을 재현한 것으로 정확하게는 쉐리 시즈닝 오크통이라고 부릅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오늘은 쉐리 오크통이 대체 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같은 쉐리 오크통이라고 해도 미국산 참나무냐 유럽산 참나무냐에 따라서 풍미가 다른데요. 이런 건 다음 기회에 따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궁금한 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자, 이제 끝내야 하는데요. 쉐리 와인 얘기를 했으니까요. 쉐리 와인으로 만든 하이볼 한잔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 쉐리 하이볼. 와, 이야, 쉐리 와인으로 하이볼만 이렇게 맛있나? 와, 야, 쉐리 풍미가, 야, 아직까지도 나는데. 와, 맛있다.